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희입니다. 뉴스 속보,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전 총리가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측에서 비공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만남이 불발로 그치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뒷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원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선택한 첫 번째 기사도 바로 이 기사입니다. 뉴스 속보는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좀 그렇다. 이 뉘앙스가 좀 그렇죠? 좀 그렇다. 이해찬 전 총리가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사람들이다. 정치하는 건 어울리지 않다. 나는 이 반 총장에 대한 돌직구에 대해서 반 총장 측이 좀 그렇다. 이렇게 기분 나쁜 발언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면담이 불발로 그친 걸까요?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가 면담 자체를 취소한 걸까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요즘 안철수 대표의 주가가 상한가입니다. 국민의당 의장 뽑힐 때까지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구성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꼼짝없이 세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국회의장 누가 할 건지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도 조금은 안 대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다 하나같이 세비 반납한다고 하네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구역 사고 고개를 숙인 박원순 서울시장. 매피아 특혜 관행에 대한 질문, 날카로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매피아는 메트로플러스 마피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몰랐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해명에 대해서 박 시장 취임 후 지난 5년간 3번의 사망사고가 났고 2013년에 서울 메트로의 한 외주 용역업체가 국가인권위에 서울 메트로 출신자와의 임금 복지 차별이 크다라는 진정을 냈었는데도 박원순 시장이 몰랐다는 해명한 것은 무책임하다. 조선일보는 가정없이 비판했습니다. 몰랐다고 모든 게 다 해명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이 알고 봤더니 9년 전 대전에서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 찾지 못했었는데 이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의 DNA를 대조해보니 놀랍게도 9년 전 성폭행 사건과 일치를 했던 겁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비행기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륙 중 바퀴 빠진 미국의 화물기. 지난 6일 밤 10시 48분쯤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미국 화물기가 이륙 도중에 바퀴가 파손이 돼서 활주로를 이렇게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국제면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첫 모모가 될까? 주인공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인데 미국의 첫 마담 프레지던트가 될까?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8년 만에 백악관 입성을 재도전하는데요. 영부인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힐러리 클린턴. 과연 성공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성추행 파문 3년 만에 입을 연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로그에 칼럼 활동을 재개했는데 음해 세력이 협업한 무엇이다. 생매장 드라마다.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 윤창준 전 대변인 칼럼 활동을 시작하면서 억울하다. 이건 생매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연 첫 칼럼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국제, 사회, 문화 다양한 현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저희 돌직구쇼만의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기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성추행 파문 3년 만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명 칼럼니스트의 모습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윤창중의 칼럼 세상 블로그 타이틀 사진을 저희 오늘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사진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윤창중의 칼럼 세상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결국에는 미국에서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그의 칼럼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을지 활동을 재개한 칼럼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살펴보시죠. 긴 장문의 칼럼인데요. 주요 내용들만 저희가 몇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윤창중 활동 재개, 무죄 주장글이 파문 일고 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건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 때문이 아닐까. 라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법적 해석으로 칼럼을 시작합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건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었다는 결론 때문이다. 3년간 내가 기다렸는데 나한테 연락 한 번 없더라. 미 검찰이. 사필 규정으로 종결이 됐지만 윤창중은 만신창이가 됐고 마녀 사냥의 사냥감 신세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이어집니다. 나는 만신창이가 됐고 마녀 사냥의 사냥감 신세였다.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언론과 그 뒤에 숨어있는 음해 세력이, 언론 뒤에 어떤 세력이 숨어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해 세력이 협업을 해서 만든 인간 윤창중과 그 가족을 다룬 생매장의 드라마다. 생매장의 드라마다. 나를 겨냥해 퍼붓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떠올랐다. 왜 노무현이 자살하고야 말았는지 그때서야 실감을 했다. 사실은 본인의 성추행, 성추문 사건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많은 논란이 현재 일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전적인 에세이를 앞으로 계속 연재할 계획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기록은 무서운 것임을 보여드리겠다. 일종의 어떤 보복 심리까지 보이는 건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논설위원으로서 계속 칼럼을 수년간 쓰셨는데 윤창중 칼럼니스트의 이번 첫 칼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칼럼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할 줄은 짐작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빠른 것 같고 우선 하나씩 좀 이렇게 짚어볼까요? 그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거는 본인이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 때문이다. 네.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아니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피해자 인턴이나 그 가족들이 그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나서지 않았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고려 때문에 안 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에 대해서 법적인 잘못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거 좀 아니고요. 정말 죄가 없었다면 그 전에 무죄를 주장했었어야죠. 미국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무죄를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예. 하는 거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겁하다. 그다음에 언론과 그 뒤에 숨어있는 음해 세력이 협업해 인간 윤창중과 그 가족을 다룬 생매장의 드라마다. 언론이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아프죠. 근데 본인도 이제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가장 아프게 앞장서서 그걸 칼럼을 쓰면서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요. 협업 세력이나 언론이 앞장섰다 이렇게 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창중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3번이나 다뤘어요. 예. 우리가 미국 언론과 합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본인이 34년간 언론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했던데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언론의 공격을 당할 때 그 마음은 좀 아팠을 거라는 그 느낌은 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이 검찰 조사가 이제 무혐의로 난 다음 시점에 이렇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물론 여기서 도덕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은 무죄를 다시 잘못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은 참 당당하지 못하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이계진 전 의원님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언론계의 또 이 방송계의 네. 대선배님으로서 네. 윤창준 전 대변인이 사실은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은 후 3년간 윤창준 전 대변인 본인과 또 부인과 자녀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온 것 또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도 많지만 이번 칼럼과 그것을 별도로 생각해 본다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할까 생각했는데 대답을 안 할까? 요 정도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 지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당시에 그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리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현장 가보지도 않고 언론만 봤었는데 그 본인이 당시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참 보기가 힘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어야 했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나는 억울했다라고 나가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를 이렇게 성급하게 했는데 나는 오늘 질문을 막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길을 막고 물어봐라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길을 막고 물어봐라. 그러면 광화문에다가 포스트잇 간판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윤창중 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나눠 놓고 포스트잇 하면 붙여봐라. 붙여봐라. 예, 길을 막고 딱지를 물어봐라. 붙여봐라. 네. 몇 대 몇쯤 될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윤창중 씨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봤고 정황을 판단해 봤던 걸로 볼 때는 너무 성급한 반격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칼럼을 써서 세상을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좀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 치고는 좀 너무 성급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 실장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윤창중 칼럼 세상 그 인기가 대단했었죠. 그렇죠. 그게 예. 좀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페이머스 하기도 하고 노토리어스 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아유 뭐 이런 이상한 글이 있냐라고 하면서 보면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화제의 칼럼이었는데 이 칼럼 이건 뭐 에세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윤창중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이제 잘못에 비해서 뭐 30년간 교사직을 지냈던 뭐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바깥에서 볼 때도 어떤 이제 한 남성이 60 다 된 사람의 이제 전 인생이 이제 무너진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예. 좀 뭐 동정심 내지는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동정심 내지 연민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분이 이제 마지막 구절 기록의 힘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그걸 되돌려드리고 싶은 게 이 일이 터졌을 때 그 모든 언론사에서 주요 언론사에서 미국 박 대통령의 첫 순방이기 때문에 그 동행 취재를 했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예. 아닌 밤중에 사회부 기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다 기록을 남겼었고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닌 밤중에 사회부 기자가 됐었다. 그렇죠. 뭐 이제 워싱턴 특파원들이 뒤에 뒷이야기 하던 걸 보면 경찰 출입 기자 한 지 20년 만에 워싱턴 예. 경찰서 가가지고 뭐 찾아보고 아니, 이랬다라고 왜냐면 사실은 하는데.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좀 연차도 또 꽤 그렇죠. 거기다가 되고 또 워싱턴 특파원들은 더 하죠. 특파원까지 했으니까. 그런 기록의 힘 그리고 윤창중 본인이 남긴 기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인턴 직원을 가이드 아가씨로 칭하면서 허리깨를 툭툭 치면서 열심히 해라고 내가 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말한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게 가장 큰 기록의 무서움입니다. 네. 윤창중 전 대변인 어찌됐든 칼럼니스트로 다시 돌아온 모습 오늘 저희가 첫 소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 한 섬마을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경찰의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폭행범 중 한 명이 9년 전 대전에서도 성폭행을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크게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만신창이가 된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9년 전 미수로 그쳤던 대전에서 발생한 대전 성폭행 사건. 그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도 어떤 남성의 DNA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당시 범인의 DNA를 특정하지 못해서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었던 그 사건과 이번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 김병민 전 의원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섬마을에 3명의 가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명의 가해자가 본인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판사님한테 호통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이 9년 전 섬마을에 살고 있지만 대전이랑 오가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대전에서 20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끔찍하게 저질렀던 그 사건의 피의자였던 거로 드러난 겁니다. 9년 전 발생했던 대전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예. 전혀 모르는 남성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그렇죠. 열었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초인종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여성이 문을 열었는데 예. 그 문을 들어가고서는 성폭행을 저질렀던 아하. 진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던 게 현장에 이제 DNA는 남아있지만 예. 결국은 저 멀리 있는 섬으로 들어가 버리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DNA와 이 DNA 주인이 누구인지 경찰이 예. 당시 찾지를 못했었던 그 거예요. DNA를 범죄자의 DNA를 모아놓는 DNA 은행이 있는데 그 DNA 은행에서 이번에 있었던 범죄자의 DNA랑 같이 한번 돌려보니까 예. 여기서 동일범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한번 어찌 됐든지 간에 그 20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범죄자가 누군지 찾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다시 이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더 분노에 차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 이 피해 여교사의 용기 때문에 그래도 9년 전의 사건에 다시 한번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3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김 씨의 성을 가진 남성. 어제도 저희 채널A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숙현 기자님, 이 김 씨, 이 남성은 다른 2명의 남성과는 달리 본인의 DNA가 여교사에게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그 남성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에 그 DNA가 검출되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어요. 기억이 그래서 안 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앞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그런 이력들,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번 이 사건에서 그 피해를 당한 그 여교사분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3가지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침착하게 예. 대응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기억하기도 싫고 그런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옆에 있는 어떤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 옷이나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었고요. 2번째 자기 몸을 씻지 않고 경찰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점이 참 대단해요. 굉장히 예. 보통 사람들이 좀 당황하면 일부러 이제 몸부터 씻게 마련일 텐데 씻지 않고 경찰에 가서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9년 전에 어떤 미제 사건까지 같이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에서 이 여교사에게 정말 그 용기에 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 굉장히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여교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절망감을 느꼈을 텐데 굉장히 냉정하게 침착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DNA를 채취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가 그 가해자들의 DNA를 보존하지 않았더라면 9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도 결국은 미궁 속에 묻혔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무서웠던 게 예. 이번에 이제 주변 사람들, 그 섬마을 사람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별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고, 그래서 이런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섬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구조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뭐 CCTV 하나도 없이 불안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부각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 측면에서 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태구 실장님, 지금도 이 김 씨 남성이 여교사를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9년 전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법원이 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이 뭐 성폭행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DNA가 이제 가장 뭐 확실한 증거로 이미 이제 뭐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혐의 입증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병합이 된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뭐 며칠째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다친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간에. 예. 다친 사회. 예, 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런 쪽이 계속 좀 열려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뭐 새누리당에서 또 뭐 방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대해 가지고 전남교육청에서 진단 보고를 받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상한 뭐 지역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 기반도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좀 구구한 뒷말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9년 전 성폭행 사건의 주범이었다. 두 번째 뉴스는 공범, 계획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성폭행 사건 직전에 술자리에 동석했던 주민을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입니다. A씨는 언론 때문에 상황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엉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 착실한 사람들이다. 기간은 60% 과장해갖고 나오고 이상한 쪽으로 나와. 당시 상황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시각대로 해석하는 A씨.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죠. 더 만취돼갖고 가라가는. 사건 이후 가해자들에게 전해들은 듯한 말도 했지만 신빙성이 없는 내용. 가져다 주면서 뭐 선생님 잘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줄게. 그 순간에 이제 같이 술 먹다가 오갔죠. 경찰 조사에서 일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사에 두 번째로 들어갔던 이모 씨는 식당에서 여교사가 취한 모습을 보고 성폭행 의도를 갖게 됐다며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세 사람의 남성 중에 이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계획적으로 성폭행 의도를 갖게 됐다라면서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던 부분을 시인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당시 술자리에 동석을 했던 한 주민의 인터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다 착실한 사람들이다. 언론 때문에 상황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 기사가 나는 건 60~70%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여교사가 술자리에 안 왔었으면 문제가 없었다. 만취해서 가라고 했었는데 여교사가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라다 주면서 선생님 잘 문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도 선생님이 문을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을 먹다 우발적인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실장이 그 다친 사회라고 했는데 섬 같은 경우 이제 육지하고 좀 고립된 다친 그야말로 이제 좀 고립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컨대 여기서 이제 전형적으로 그 우리 성폭행 사건에서 늘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지정하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술자리에 안 왔으면 됐지.
여자가 치마를 짧게 안 입었으면 됐지, 화장을 그렇게 짙게 안 했으면 됐지,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됐지 하는 어떤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거의 다 그 여성에 대해서 잘못을 이렇게 지목하는 그런 그 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네.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이제 연결이 되면 중동에서 여자한테 차도를 씌우고 뒤집어 쓰게 이렇게 쓰고 다니게 하더라는 그런 이제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보면은 이 여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네티즌의 그 반응을 읽어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많은 이 여성의 신상이 좀, 그 여교사의 신상이 좀 드러나서 다니고 있는데, 예.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그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선마을 학부모 성폭행 사건으로 불러야 옳다. 피해자에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아까 우리 이숙현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것은 정말 여교사가 배운 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인데, 오히려 여교사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 김기정 기자의 조금 전 이 단독 보도 내용 중에도 나왔듯이 3명 중에 범행을 인정한 이모 씨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3사람이서 혹은 2사람이서 성폭행 의도를 갖고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부분을 시인을 했는데, 문제가 됐던 김 씨, 9년 전 성폭행 전과가 전력이 있는 김 씨 같은 경우, 이수경 기자님, 네. 경찰에서 조금 전 진술을 했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9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우리 현장 기자에게 조금 전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심리를 봐야 됩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9년 전 사건도 지금 전 사건도 뭐 결과적으로 인정한다. 그렇죠. 어저께 이제 저도 기사를 보면서 밑에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법이, 특히 성폭행범에 대해서 법이 너무 약하다. 게다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더 오히려 그 죄를 가중해야 되는데 우리 더 깎아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형량을 좀 깎기 위해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술을 마셨으면 이제 심신미약 이렇게 해가지고 형량이 좀 낮아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렸다고 이제 그런 댓글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일단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제 그 조국 교수, 서울대 조국 법대 교수죠.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성적인 살해 행위다. 그러니까 사람을 네. 인격적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것, 또 여성에 대한 것, 그리고 더군다나 학부모가 교사를,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집약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번만큼은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술에 취해서 9년 전 사건도 이번 사건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인정한다. 정말 이기진 전 의원님 정말 무슨 말이에요, 진짜.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러네. 반응이네. 근데 우리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단하네요. 예. 그러다 해서 기록하고 경찰 수사 기록 대단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CCTV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 꼭 사고가 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영국 갔을 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영국은 왜 신사의 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뭐 좀 질서를 잘 젠틀하느냐. 지키고 뭐 범죄가 적고 그러냐니까. 무슨 소리예요? 영국 사람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CCTV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예. CCTV가 그 나라도 인권을 얘기할 텐데 CCTV를 그래 많이 달면 우리는 또 뭐 개인 뭐 예. 사생활 침해 막 그러잖아요. 이걸 볼 때 여기에 정말 이렇게 외딴데 이거 하나 배려를 안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상해요. 후진적이다. 근데 이래놓고 이제 정치인들이 거길 뭐 하러 가요? 예. 거길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가요? 잠시 후에 그 뉴스 회 다뤄보겠습니다. 먹으러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오늘 새누리당에서 해당 선마을을 방문하는 현장 방문 일정도 있는데요. 잠시 후 그 얘기 저희 나눠보고요. 세 번째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미리 단서를 달겠습니다. 극소수의 섬마을 주민 반응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섬마을 주민 반응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한 10여도 그런 유혹 앞에 견딜 것도 없어. 그렇지. 저희들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하려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여자가 꼴찌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어린애 다니고 학생까지 같이 있고
이 오해를 섬마을 주민들의 전체 입장으로 비춰질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섬마을 주민들은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고개를 들 수 없다, 창피하다, 화가 난다, 분노를 표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반응들은 극소수 주민들의 황당한 감싸기 인터뷰 내용인데요. 김명미 전 의원님. 예.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한 건지 본인들이 알지나 모르겠어요. 지금 신안군청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네. 신안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안군이 사실은 어찌 보면 슬로우시티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로 추앙받고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모 케이블 TV에서 삼시세끼라는 프로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예. 어촌편 그 만제도에 가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풍경 기억하시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섬마을입니다. 이게 신안군에 있는 섬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올 여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섬마을로 한번 여행을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런 인터뷰를 보는 순간 끔찍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위험하니까 도와주라 그랬지.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마을에 여행을 가겠습니까? 사실 신안군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안 할 건데 저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군 전체에 대한 망신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에 대한 아주 그냥 극례적인 망신을 시키는 건데 저는 저 인터뷰했던 분들 진짜 다시 한번 자진해서 사과하고 우리 마을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반드시 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 극렬적으로 진짜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뭐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 해결에 좀 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막 이 상황 자체 싫을 거예요. 우리 동네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을 받고 예. 하는 게 싫은 감정이 이제 저런 식으로 표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건이라는 사고는 사실은 어디든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성폭력 사건이 어디서만 나는 게 아니고 뭐 도시에서도 나고 어디서도 다 나는데, 뭐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공동체, 그 일어난 데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뭐 향후에 재발 방지라든지 그 공동체에서 다시 어떻게 이제 공동체가 재생을 하든지를 판가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참 잘못된 대응이죠. 그리고 아마도 뭐 이런 게 이제 방송 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자성의 목소리가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닫힌 공동체, 열린 공동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객 와가지고 뭐 돈 얼마 벌고 이 문제가 아니라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애들도 서울에 학교를 갈 것이고 또 이제 뭐 이제 나가 있는 출향한 인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좀 열려있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저런 부분은 탈피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이 주민들은 자탄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린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에는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아주 극히 일부지만 사건의 원인을 피해 여고사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팩트인데, 관련해서 해당 여교사의 사진과 신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벌써 노출이 돼서 여교사의 얼굴과 맨 얼굴과 사진과 이력과 경력과 친구들과 가족 사진까지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성폭행 사건에서 말하는 2차 피해입니다. 예. 2차 피해인데 그 가해자에 대한 범행에 이제 집중하지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공격을 하는, 아까 말한 이 섬마을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교사의 신상을 털어서 오히려 위에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2차 피해고요. 2차 피해 자체도 1차 피해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그 정신적인 충격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아까 우리 세 사람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익명성에 숨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자제해야 되고요. 이 사건 아까 우리 많은 우리 똑똑한 네티즌들이 얘기했지만 학부모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는 걸 집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금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성숙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제가 좀 됩니다. 짧게 덧붙여보자면요. 밀양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공분 일으키고 뭐 영화로 나온 거는 성폭력 자체지만은 그 경찰이 네가 행실이 잘못돼가지고 그렇다. 뭐 동네에 물을 다 흐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했고 그 피해자가 버틸 수 없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또 공분 일으켰던 거거든요. 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재발되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현장 점검 나서는 새누리당.
현장에 방문해서 엄한 처벌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당 정책위 산하의 민생혁신특별위원회와 새누리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첫 민생행보 일정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섬마을 방문을 하고 해당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전남교육청 등을 방문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늘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한 처벌은 당부 안 해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당부를 한다고 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길 가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말이죠. 거긴 또 뭐 보고하고 브리핑 하느라고 준비해야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발 정말 이런 거 안 했어. 처벌은 법적으로 다 할 거고. 그리고 아까 SNS에 뭐 올렸던 사람들인데 이게 1차 범행보다는 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신상 털기에 대해서 피해자를 저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본인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 이번에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없지. 이거 얼마나 이거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진 전 의원께서 국회에 계셨다면 이거 금지하는 법안 발의하셨을 텐데. 뭐 여러 사람이 낼 거예요. 예. 관심 있는 것은 너도 나도니까. 뭐 법 하나 내면 한 열 몇 가지가 올라와요. 네. 이름만 조금씩 바꾸고. 조금만 바꿔서. 그러니까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기진 전 의원께서 돌직구 날리셨어요. 아니 거기 왜 가냐 새누리당 뒤늦게. 가지 마라. 왜 가는 겁니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해야 되는 일은요. 아직 어저께자가 법정으로 원구성해야 되는 시한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놔야지 국회에서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려면 국회원이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저는 하나도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성의 인권을 유린당한 성폭행 사건인데 여기에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한 뭐 여성가족위원회 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남성 의원도 여성 의원도 섞여서 가거든요. 예.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받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시는 분들이 뭐 가기로 결정해서 이미 배까지 다 끊어놨겠으니까 가는 걸 막을 수는 없겠으나 남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뒤로 좀 빠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성 의원님들 중심으로 내용을 좀 보고받고 실제 갔다 오고 난 뒤에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건데 그 결과물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혹시 똑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되고 섬마을 도서벽지에 있는 여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비난의 화살 도로 다시 당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네. 그런 부분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제 비상혁신위원회가 떠가지고 지금 현재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게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내분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가습기 파문 사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했고요. 미세먼지 이런 것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의 그 묻지마 살인 사건도 그랬고 남양주에 사고가 나도 야당이 먼저 갔습니다. 예. 그런데 하필 간 게 이걸 먼저 가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건이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먼저 간다. 이게 조금 저는 정치적으로 그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정말 민생이나 이런 거에서 했다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예. 더 열심히 대응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선을 빼앗기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뛰어가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좋은 그런 그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에 높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경찰청 그리고 여가부 여러 정부의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같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현장 가셔서 현장에 있는 아픈 목소리 이왕 가신 김에 잘 듣고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 사진도 있고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모습도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셨고요. 정지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렇게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려야 하는데 조금 전 발생한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오늘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주인공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원래 오늘 두 분이서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반기문 총장과 이해찬 전 총리의 면담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전격 취소가 된 셈인데요.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총리 측에서 애초에 만나자라는 면담의 성격이 이미 변질이 됐다. 그리고 면담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고 또 사실과 다르게 만남 제안을 했다는 보도 등등 이 전 총리 측에서 면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알려와서 비공개로 차 한잔하기로 한 만남의 성격이 변화가 됐다라고 해서 면담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윤태호 실장님. 되게 좀 이상해요. 하여튼 예.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뉴스부터 보자면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과 달리 공개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건 뭘 어떻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두 발언을 그럼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필기를 한다는 말인지 유엔에서 밝힌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의 정치인 내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뭐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 만남만 공개를 하려고 했다는 건지 그거부터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진실 게임식인 게 처음에 이 전 총리 쪽에서는 반 총장이 차나 한잔 하고 가시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간 김에 이제 만나게 된 거다라고 이제 기사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어제 이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 유엔의 대변인이 유엔 대변인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그것은 이해찬 전 총리 측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한 것이다라고 유엔의 공식 브리핑 시간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반 총장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이 전 총리 측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유엔 측의 입장인 거죠. 예.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뭐 나오고 이런 거는 본인 자유지만은 이 유엔 일을 가가지고 이거 엮이면은 정말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참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면은 갈수록 더 안 좋을 것이고 그러면 예. 앞으로 또 유엔 대변이 또 해명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에게 정치적 노련함 내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노련함,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함이 보이는 것은 만나기 전에 디스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외교관은 돌다리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사람들이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건 되게 약간 관례와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도 만나기 전부터 막 이렇게 긁어놓는 경우는 드문데 그게 제가 이제 정치적 노련함이자 조금 무례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치고받고 하면은 손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이 훨씬 크죠. 예. 뭐 이해찬 의원이 대통령 나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손해는 훨씬 클 겁니다. 아마도.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공방이 일고 있지만 괜히 차 한잔 하자고 했다가 여전히 막심한 손해를 본 셈이 됐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막심은 어느 커피 그 상표 같은데? 막심은 네. 별거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이 이래요. 진실 공방한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예. 또는 뭐 공개 비공개로 서로 의견이 달랐는지 나 이거 다 그만두고 만약에 비공개를 하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개 그 요구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서로 한쪽에서는 공개하자 그러고 비공개로 하자고 그건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 사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아까 얘기한 외교관들이란 뭐 이래서 정치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뭐 2번, 3번 언론에 했잖아요. 예. 그럼 만나기도 전에 자기에 대한 불리한 또는 반감의 얘기를 다 한 사람을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며 거기서 또 정말 진정한 얘기가 나갔는데 그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분명히 뒤틀어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예. 그렇다면 차라리 만나지 말자. 결과적으로 잘 됐다. 네. 차라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공개 비공개 문제도 제대로 전달된다면 좋은데 이것이 변질돼서 나가면 또 이건 뭐냐. 예. 만나기 전부터 비틀었는데 만난 뒤에 만난 얘기가 제대로 안 나간다면 내가 이렇게 손해나면서 만날 필요 없다. 네. 분명히 그렇겠죠. 오늘 총장 쪽에서. 동아일보에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의 왜 이런 거야? 입장이 보도되고 있는데 예. 이해찬 전 총리가 예. 반 총장은 뭐 돌다리도 뭐 글쎄, 정치 뭐 안 만다 그랬다고. 하니까 반 총장 측에서 이해찬 발언 좀 그렇다. 네. 좀 그렇다. 근데 좀 그렇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좀 그렇구만요. 발음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건 농담이고. 그래 어쨌든 사전에
만나기도 전에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은 건 사실이죠. 저 표현 안 했어도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두 명인데 한 명은 했다 그러고 한 명은 안 했다 그러고 이 정치에서는 누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는가, 어디서 만나자고 제안했는가, 언제 만나자고 제안했는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하나하나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어떤 요소가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심증입니다. 물증은 없는데 네. 이해찬 총리가 먼저 만나자고 한 다음에 욕을 했을까? 전 그건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총리가 먼저 네. 만나자고 해놓고서 네. 그렇게 욕을 했지는 네. 않았을 것이다. 만나자고 한 사람이 만나기도 전에 뭐 돌다리 얘기하고 예. 뭐 이러는 건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 심증은 반 총장 측에서 먼저 이제 찬장하자고 했을 것이다. 했던 거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1분, 2분 분 단위로 움직이는 자리고 모든 일정은 한 달 전, 두 달 전, 심지어 주요 행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도 잡히는데 한가하게 차나 한 잔 마시자라고 한 것 자체가 난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 어떤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그만큼 반 총장이 좀 그 조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 결과적으로 아까 예. 그 이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어쨌든 만나면 비공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둘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죠. 왜냐하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별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봐서 불발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반기문 총장께서 망신 아닌 망신을 이번에 사게 됐고 따지고 보면 이해찬 전 총리는 차나 한잔 하자라는 반 총장의 제안이 처음부터 싫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해찬 총리 측에서는 반 총장과의 만남이 싫었으며 결국에 차나 한잔 하자라는 면담마저 무산시킬 만큼 심리적인 앙금이 있을까? 봉하마을 방문을 늦게 해서입니까? 이게 결국 이해찬 전 총리가 왜 미국을 갔다는 거죠. 미국을 간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러 간 거잖아요. 예. 그럼 반기문 총장께서는 왜 만나자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세간의 사람들이 친박 후보로 내세우는 모습들을 좀 불식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전직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어떻게 고생하고 계시다. 노무현 대통령 바로 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뜸 돌직구로 날린 게 당신 대권주자로서 좀 별로야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 굳이 서로 간에 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께서도 반기문 총장을 보면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반기문 총장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찬 정 총리가 돌직구를 날렸다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면 둘 다 같이 손해를 좀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유력 정치인 네 분 모셔두고 8초만 얘기합시다. 10초 하십시오, 10초.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잘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정말 존경받으면서 사셔야지 대통령 나올 듯한 분위기를 제공하신 것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끝까지 반대다. 나오지 마시고 총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력 정치인 네 분 모셔두고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네 분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두 전현직 대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현 비대위 대표 나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합참을 방문하는 김종인 대표. 히말라야를 찾는 문 전 대표냐, 합참을 찾는 김종인 대표냐. 오늘 이 소식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소식은 김병민 의원께서 전해주시죠. 히말라야를 한 2, 3주 정도 가신다고 하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 레이스, 소위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에 제일 선두에 서서 뛰고 계십니다.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 그런데 왜 히말라야로 가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2004년도에 이제 청와대 근무하다가 민정수석을 그만두시죠. 그만두고 나서 히말라야로 본인이 워낙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떠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다 끊고 트레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외신 신문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당시에. 그 당시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 못 끝내고 급하게 귀국을 했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못 돌았던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통찰의 기회, 이런 시간을 좀 갖겠다라는 건데
저는 일단 문재인 전 대표께서 성찰의 시간은 지난 경남 양산 자택에서 충분히 갖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왜 또 히말라야까지 가고 2, 3주 되는 기간 동안을 트레킹하면서 지낼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를 약간 대통령 후보로서 조금 제가 혹시라도 도움을 드리는 조언을 드릴 수 있다라면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히말라야 가고 트레킹 하시면서 고행도 좀 하고 거기는 아이들 만나면서 일일 교사도 한다 그래요. 이미지는 되게 예쁘게 그려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정이 나오겠지만 대통령 주자로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교적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한 내용적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내용적 측면을 더 발휘시킬 수 있기 위한 2, 3주의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외교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금상첨화할 것이다. 네, 이런 좀 제안 좀 그런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종인 현 대표는 합참을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방문하네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그 안보 챙기기 행보가 이제 관심을 끄는데요. 1일에는 이제 김포의 해병 2사단 본부를 갔고 3일에는 보훈병원을 갔는데 오늘은 이제 합참을 방문을 해서 계속 챙기는 이제 안보 챙기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취약한 것이 저기 안보 아니겠습니까? 안보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안보가 취약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경제는 본인이 경제 민주화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 만회가 됐는데 여전히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안보 챙기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안보인데 우리가 안보도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집권을 했을 때 네.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네. 혼자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혼자 문제는 저 안보 행보를 혼자 한다. 예, 당 전체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예. 안보의 이런 의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 움직이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예. 또 여기에 누가 가셨는지 같이 함께 갈 때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 때도 자유투표 하자는 것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일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 나와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따라가면서 자유투표로 국민이 국회의장 후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이제 헤어진 이제 보여지는데 선거 끝났다고 김종인 대표 말 안 듣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안보도 혼자 하시는 것 같고 전체 의원들이 같이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그 점이 좀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여태까지 윤 실장님 네.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안보 인식이 안 보인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대표가 왜 이제 북한 괴멸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한테는 비판을 받았지만 거꾸로 보수층의 우려는 불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지금 이 행보는 조금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의 장악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호 뭐 사실 원내대표의, 분리인 예. 거예요. 대통령만 저 레임덕이 있는 게 아니라 당 대표도 레임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뭐 일 자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 부각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김종인 대표의 군 복무 시절의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게 나왔는데 그런 거는 원래 대권주자급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유철 원내대표 뭐 군 복무 시절 사진 이런 거 뭐 안 나오잖아요.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 쪽에서는 여러 하여튼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이후에 예를 들어 전당대회 때 어떤 자세로 뭐 할 거냐, 내가 과연 뭘 할 거냐, 뭐 킹메이커 당대표 중에서 뭘 할 거냐라는 고민 차원이고 그럼 뭘 하든지 간에 존재감은 계속 올려놓아야 되겠죠. 네.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현 대표의 행보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정치 거물 4인 4색 안철수 대표를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매일 37만 7,977원씩. 역시 이과생. 정확해요. 계산이. 세비 반납하겠다. 국회의장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의장 결정될 때까지 이렇게 세비 반납하겠다. 안철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양당의 합의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세비를 개원시까지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숙경 기자님. 네.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빨리 국회의장 후보직 정해라. 그냥 투표해버리자. 네.
그렇게 던져놓고 막 두 당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우리 당은 이제부터 세배 안 나겠습니다. 빛이 납니까 좀 리더십이? 일단 그 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폼 잡을 수 네. 있는 기회 잘 잡았다. 뭐 돈도 내놓고 니네들 좀 똑바로 못하겠느냐. 우리는 뭐 언제든지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자세가 돼 있는데 당신들 예. 거대 여야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폼나요? 듭니다. 네, 예, 폼나죠. 37만 3,799원. 네,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 20대 국회가 지난 5월 말일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원구성이 될 때까지 그 세배를 반납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고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개별 의원들 38명 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 안 대표는 돈 많으니까 저거 안 내도 된다 이거죠. 우리는 뭐 방세도 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의총에서 사실상 이제 강제한 거로 전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내기로 했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최대한 이제 기회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이식현 기자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의 뭐 후보가 나왔습니다. 뭐 정기석 원내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밀고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 서청원 나왔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문희상 의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표를 한다면 국민의당 38명 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소야대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면 국회의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국회법상.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합하면 161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사실 생기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에서는 약간 조금 좀 멋쩍었는지 알 수 없다. 자유투표를 하면은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예. 멋쩍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자유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국회의장직은 이제 야당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가 이 네 분 중에서는 계속 상한가를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지석 원내대표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박 국회의장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노골적으로 서청원 띄우기 행보를 정지석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정지석 원내대표 뒤에 이른바 오더를 내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 결국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오더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받고 있는데 정지석 원내대표의 최근 이 발언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서청원 의원을 일컬어서 헌정사에도 드문 팔선 의원이 우리 당에 계시다.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분의 경륜과 식견은 국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지석 원내대표가 어느 순간 친박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한 의사들의 갑질에 대해서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거의 봉이다. 봉이야? 최주영 기자입니다.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사무실에서 증거 서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 회사는 자사의약품을 처방한 병원에게 최고 750%를 금품으로 지급하고 병원 어항관리와 함께 의사들에게는 모닝콜이나 음식 배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장의 자녀를 위해 운전기사 역할까지 해주면서 마음을 샀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게끔 해서 똑같은 조건이나 더 나은 조건이면 그걸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이른바 감성 영업으로 의사와 약사들의 호감을 산 제약회사 직원들은 이렇게 금품 로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제약회사에서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입건된 의사는 290여 명. 수도권 지역의 대형 병원도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제약사 도매상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서 경찰은 리베이트 액수만큼 약값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발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향해서 펼치는 영업활동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성
영업, 의사들의 감정과 감성을 터치해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빵 셔틀이다. 이 셔틀버스의 셔틀을 따온 거죠. 의사, 병원 관계자 자택이나 병원으로 빵을 배달해주기. 어떤 영업사원이 아침에 빵을 사서 의사 선생님 집에 갔더니 해당 의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빵은 이 빵이 아니야. 소세지 빵 사와. 라면서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털 수리, 병원이나 자택 내 고장난 수도꼭지 수리, 형광등 갈아주기, 차량 정비, 어항관리, 병원의 어항 물갈이까지 한다. 아헤이. 의사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선생님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 픽업, 의사, 병원 관계자, 배우자의 외출 및 자녀 통학 시에 자신의 차량으로 픽업해주기. 더군다나 생일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의사, 병원 관계자와 배우자는 여기 꼭 들어가요. 자녀의 생일 선물 챙기기. 이계실 전 의원님, 영업사원들 살기 참 힘듭니다. 아이고, 이게 보니까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이거 고칠 약은 없는 거. 이거 고칠 약은 없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것이 이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제약사들은 좋은 약이 없습니다. 어차피 유명 그 외국의 제약사의 글로벌 제약사의 카피품을 만들어가지고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찍으면은 그냥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여론이 이제 비등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쌍벌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걸로 인해서 근절이 될 줄 알았는데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리베이트에 대한 관행이 뿌리 깊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쌍벌죄 제대로 적용해서 맞습니다. 이거 뇌물 받은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의사들도 강력하게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힘들게 아침에 빵 사왔는데 소세지 빵 사오라고 돌려보내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어느덧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목요일 아침 9시에도 변함없이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